서경별곡이랑 제막매가랑 진달래꽃 이거 이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계획상 오늘 이거를 강의를 한 다음에 기억습 준비할 시간을 조금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설명하는 시간은 조금 짧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금요일 클리닉 오시기 전까지 그래도 영상 다 들으시고 배치 수업까지는 준비를 해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거 끝내고 문법 끝내고 문법 심화기능 끝내고 해설집 설명 조금 해야 되거든요. 표준 규정 그리고 이제 문제 실전 문제 풀이를 조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꼭 해 오셔야 되고 이제 몇 이제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백제 복습을 조금 할 시간을 조금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일찍 하는 거니까 이제 성인마다 그냥 멍 때리다가 놀러 오지 마시고 꼭 백제 복습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98쪽에서 이게 사실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일단 작품 자체도 쉬운 편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얘가 외부 질문이랑 엮여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문제예요. 특히나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거든요. 보통 시험에 나오는 작품들 이제 그 케이스가 그 나오는 이유가 유형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학에서 첫 번째로는 그게 이제 대표성을 띌 때가 있다. 이게 특정 갈래가 됐던 연도가 됐던 혹은 이제 한국 문학 전체가 됐던 이 대표성을 띠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이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문제 그 작품들이 이걸 반영해서 설명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 작품 안에 이 두 가지 특징이 다 보이기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서경별곡 같은 경우에는 형식을 지켜주고 산문모도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연구를 넣었다라는 뭐 이런 점에서 당대의 다른 가사들과 대표성 비교했을 때 대표성을 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적극적인 영상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또 특이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이 측면에서 조금 읽어주셔야 하고 실제로 외부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둘 다로 대입각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를 좀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본문 보기 전에 앞부분 보면은 199쪽에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이 부분 보면 이게 두 가지 학습 내용을 떠올려보자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중요한 것은 연관성 파악이겠죠. 진달래꽃과 제막매가와 서경별곡이 이렇게 한 단어에 묶여 있는 게 당연히 우연히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의도를 담고 엮어놨을 것이니까 그 연관성 자체는 출제 포인트가 아니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 199쪽 왼쪽에 그러니까 두 가지 칸 중에서 왼쪽에 연관성 밑에 두 번째 줄부터 문학 작품은 이전 시대와 같은 시대 다른 작품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영향 동그라미 같은 시대라는 이후 시대의 다른 작품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연관성이 있는 다른 작품을 여기 동그라미 주제 형식 동그라미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작품을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랑 형식 면에서 다각도로 감상시킬 거야 문제에서. 그리고 영향을 어떻게 주고 받았는지도 안 물어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다각도로 살핀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다각도라는 게 조금 단순화해서 말하면 해설 내용면에서 해설을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겠다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제 비교를 당연히 여러 가지에서 할 수 있겠죠. 대립각을 대입각과 비교각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나 이게 어떤 시랑 엮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형 수능 설명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시더라도 옆에 다른 시를 붙여놔가지고 얘랑 엮어서 읽어보세요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던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시라는 기본적인 얘기를 이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시적 화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제가 가끔 그림으로 몇 번 설명했던 그거예요. 이제
아주가 아니고 거의 모든 문학은 이 형태로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이해를 시도하면 좀 좋다고 했잖아요. 화자가 있고 이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있고 그걸 보는 시선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1, 2, 3.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세 가지 요소를 파악하는 게 일단은 내용 이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제 내가 몇 번 얘기했던 이 시어의 의미, 이 시어의 의미를 알고 싶을 때 밑에나 위에에서 근거를 찾아올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밑이나 위가 아니더라도 원거리에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발 레피셜이나 느낌, 분위기로 파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정확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뭐 그것도 당연히 있지만 실제로 본질적 의미는 그거라기보다는 자기가 풀이하는 과정에서 단서나 근거나 논리적 사고 과정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번 시험에는 내가 감이 좋고 다음 시험에는 감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대비하면은 당연히 불안정성이 늘 내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행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원문 들어가 봅시다. 아마 난해할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읽어서는. 서경이 아재가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서경 여기는 평양이에요. 그 평양이 서울이 말하는 위도어렁 노르정 딩디. 그러니까 지금 아질가 그다음에 위도어렁정 어쩌고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왜 있겠어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만 여음구 혹은 후렴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음구는 아질가라고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소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넣은 음악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위도어렁정은 후렴이에요.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소서에서는 여음구랑 후렴구를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A, B, A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A 아질과 A, B인데 중요한 거는 유사한 구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질과 어쩌고 여기랑 지금 슬래시 이러고 후렴구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분류해서 본 다음에 이 둘 다 봤을 때 얘네들이 유사한 구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전체 구조의 통일성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왜 가능하다? 이제 물어보면은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위도렁정 여기도 뭐 악기 소리를 흉내냈다 그러고 중요한 구조적 안정감이죠. 구조적 안정감.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구조적 안정감이니까 내용 말고 글자 모양을 보라는 거예요. 글자 이게 전체의 모양. 전체적 글자 모양을 봤을 때 아 이게 지금 안정감이 있다 혹은 불안정하다는 단순히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이 형식이 있구나를 구조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잘라서 모를 줄 알아야 돼. 그다음에 닭꼰대 아재가 닭꼰대 소정경 보이말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이 정성을 쏟은 내가 이곳이 평양이지만 그리고 여기를 이제 사랑하는 곳이지만 이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곳이지만 여행으론 아재가 여행으론 질삼배 버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만약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별하기보다는 차라리 질삼배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질삼배가 길쌈인데 길쌈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히 현대국어로 바꾸면 이제 길쌈하다라는 건데 길쌈이 시를 엮어가지고 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계 수단인 거죠. 생계 수단. 이걸로 이제 내가 밥을 먹고 살았는데 나 그것까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 이 상황에 대입한다면 내가 수업을 안 하더라도 너를 따라갈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괴실한데 아질가 괴실한데 우러봄 종이남이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울면서 쫓아갈 거야, 너를 좇을 거야 이런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에서랑 위에서 두 개를 연관지어봐. 그러면 질삼배 버리시고, 그러니까 이 생계수단을 버린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밑에서 버린 다음에 울면서 쫓아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태도를 연관을 지어야 파란색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이별을 거부한다고 볼 수 있고 적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문장이 그냥 갑자기 길쌈배 버렸다 이러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그 글만 보고 느낌상 왠지 서경보국의 일부 문장이니까 그리워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라고 편견을 가지고 읽으시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편견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 이 질산배랑 밑에 있는 우로금 존이나도 이 존이나다 이걸 두 개 연관을 시켜버리면 아 이게 얘네가 지금 왜 버리는 거지 길산배를? 울면서 쫓아가려고 버리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길산배를 버린다는 건 생리순환을 버리더라도 널 쫓아가겠어라는 의미구나 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난 결과가 아니고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방금 설명한 거 아시겠죠? 아 이게 길산배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쪼니노이다가 있구나. 그러면 길산배를 버리는 이유가 뒤에 쫓아가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지금 1년과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이 너를 위해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버리고 쫓아갈 수 있다. 쫓아가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셔야 돼. 그래야 그러면 의미 이제 파악했으니까 그 의미상 이게 지금 여기서 화자가 굉장히 적극적인 상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구슬이 아재가 구슬이 바위에 드신다. 이제 고려가의 정석과 유견과 유사함을 비교해 있는데 정석가뿐만 아니라 다른 이 시도 많거든요. 이 구슬이 바위에 지인들 혹은 구슬과 바위가 이제 만나면 구슬이 깨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당연히 이게 포함된 다른 지문이 등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온다면 중요하지 않아서 안 나온 게 아니라 변별도가 낮아서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펴 보이지? 기났단 아젤가 기냈던 그칠이 일까나는. 그러니까 이 긴 끈이 끊어지겠냐 이러는 거예요. 끊어지겠냐. 그러니까 끊어지겠냐라고 했으니까 설의법인 거죠. 왜? 구태여 설치한 거야. 무엇을? 의문을. 뭘 위해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의문을 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설마 내가 이 긴 끈이 끊기겠냐? 끊지 않을 거다 내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밑에 증문회를 외우고 온 여신들. 그러니까 증문회 천년이에요. 여기서 증문은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돼. 증문은 왜 기억을 해두셔야 되냐면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 고전 필수 어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천년인데 물론 이게 리터럴리 천년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래 천년이 그거지만 여기서는 그냥 수없이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문학적으로. 그래서 오랜 세월을 내가 외롭게 지낸 늘 신이 떤 아재가 신이 떤 끝을 끝나니까 이 믿음이 과연 끊기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리가가 지금 2번 나온 거예요. 세례법이 2번 나온 거. 자, 그래서 내용 자체를 지금까지 이해해봤을 때는 그냥 뭐 그리운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갈 것이다라는 건데 조금 특이한 거는 생계수단을 버리면서까지 그리고 구슬이 바위에 닿으면 구슬은 깨지겠지만 그러니까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믿음은 끊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제자관의 특징 보시면 뭐 상음고, 여음고, 후렴고, 고려가의 특징이 잘 드러남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고려가의 특징이 잘 드러남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특징이 드러나는 고려가요를 가지고 온 다음에 너희한테 찾게 시킨다니까. 여기서 삼음보가 있니 없니 있다면 어디 있니 영구영구가 있니 없니 있다면 어디 있니 이렇게. 그 다음에 비유적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입에 대한 사랑을 맹세하는 시적어진 마음을 효과적으로 비유와 서리를 그러니까 통해서 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산배와 서경 두 가지도 여기 보면 연관을 지어놨어요.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고 생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동네를 버려도 좋다. 그리고 내 이 밥벌이를 버려도 좋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구슬, 밥의 김이라는 시어들이 뭘 상징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구슬과 바위 그 다음에 끈 이 세 가지가 무슨 의미를 상징하는지는 당연히 알겠지만은 이거랑 같은 기능이나 의미를 가진 시어들을 처음 보는 시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표현성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조금 어려운 건 대구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대구법 보면은 5, 6, 7, 8 경 보면은 대구법이긴 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이렇게 있으면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구되는 게 맞거든요.
사람은 죽어서 이를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지금 이 한 줄 띄어서 대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연이랑 7연이 대구하고 있는 거고 6연이랑 8연이 대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줄 띄어서 읽어보면은 구슬이 아들과 구슬이 버의 지신들 증내를 아들과 증내를 외우고 여신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생각 없이 보기에는 5연이랑 6연이 대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음보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글자 수도 다른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거 대구법인데 한 줄 띄어서 짝이 지어줘도 대구법이라고 할 수 있구나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이 중간에 껴있는 6연, 8연 그러니까 5연이랑 6연이 왜 대구가 아니지? 7연이랑 8연은 왜 또 대구가 아닌 거지? 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장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파트입니다. 대동강 아들과 대동강 더군디 몰라서 베네어 아들과 베네어 노한다 사공아. 그러니까 지금 사공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여기 대동강이 이렇게 넓은데 배를 얹어놨냐, 그러니까 배를 놓았냐. 네 가시 아들과 네 가시를 넘는디 몰라서. 여기서 이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란한 줄 몰라서, 혹은 강을 넘을지 몰라서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해석이 두 개로 가능하니까 두 개 다 암기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뱃사공을 탓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뱃사공.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뭐 이제 문학책 몇 개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화자가 있고 이 화자가 그 임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몇 가지 종류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익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리움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그냥 그리움 말고 원망을 할 수도 있어. 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네가 없어서 슬프다. 이 얘기랑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 얘기 두 개가 둘 다 슬픔에서 이제 비롯되는 감정이지만 이거 당연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여기 대동강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도 그리움 혹은 원망 이야기 둘 중에 그리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립냐,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화자와 임 사이에 화자가 이 그리워하는 임을 그리워하던가 원망하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한국 문학의.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임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공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공한테 갑자기 야, 너 이렇게 넓은 대동강에 배를 놓았냐? 그리고 너희 아내가 이렇게 음란한 줄 몰라서 너희 아내가 강을 넘을 수도 있는데 이 배를 저기 밑에 널 배에 연진다 성마. 그러니까 넓은 배, 이 가는 배에 여기 얹어놨냐? 너 안에 여기 왜 태워놨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 이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제3자거든요. 제3자예요. 근데 연관성이 없냐?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미 떠났잖아. 혹은 떠나요. 그죠? 그러면은 이 떠나는 과정을 사실상 얘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공을 탓하는 이유는 이미 떠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학에서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의도와 표현이 다를 수 있거든요. 특정 인물의 의도와 표현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주 드물게 화자가 임을 그리워한다라는 뭘까? 실제 의도가 있고, 그러니까 같이 말하는 실제 의도가 있는데 이걸 표현할 때는 지금 화자가 사공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공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사공을 원망하는데 이 감정이 실제로는 원망, 가지 마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서술된 다른 고정시가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 밑에 배 타들이면 아주가 배 타들면 거꾸리다 난. 그러니까 지금 이 건너편에 가면은 꽃을 꺾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꽃을 꺾는다 해서 꽃이 교과서 출판사별로 혹은 이 수능 특강이냐 다른 이제 교과서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진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꽃은 내가 그리워하는 그 이미 강을 건너서 만나게 될 새로운 사람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올해 수능 특강에 이 서경별곡이 아니고 이 같은 데모 같은 방식 내용적으로 조금 교집합이 있는 작품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그 임을 그리워하고 원망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원망하는 대상 그 임이 아니라 제3자라는 게 조금 특이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임이 만날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 꽃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수학부 6장 보면은 내가 그리워하는 그 임을 나비에 비유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다른 꽃에 앉는다. 이거를 벌을 줘라. 이런 식으로 시를 써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수능 특강 내용과 연관지가 있어야 한다. 제가 저번에 시험지 해설 때도 말씀드렸지만 22년도 수능 특강이 이번에 출제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은 기본적으로 너희 학부생들이 그 외부 지문 출제하고 싶으실 때 굉장히 애용하시는 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저도 나중에 관련 자료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른쪽 시상전개 보면 맨 오른쪽 그러니까 1년, 5년 뭐 이게 표 이렇게 3개 있죠. 그 옆에 뭐 사랑을 지키는 적극성과 현실적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니까 적극성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이고 현실적 감각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이고 직설적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인데 그 옆에 쓰세요. 대립각 잡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어야 돼. 잡기가 좋다는 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 vs 소극, 현실적 감정 vs 환상적 감정, 그리고 뭐 직설적 vs 간접적 이렇게 당연히 대립각이 잡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감정과 사실, 그러니까 진짜인 것 같은 진짜 이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 이 세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했다 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시어의 의미 5칸 있잖아요. 그 밑에 설명 짤막하게 있는데 여기 가장 밑에 줄 보면은 사공에게 임에 대한 원망을 배에 태워 대동강을 건너기를 사공에게 떠넘기면서 대동강 건너편에서 이미 새로운 사람 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그려내고 있다. 여기 이제 밑줄 그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대동강이 이 위에서 대동강이 가지는 시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당연히 사공이 가지는 시적 의미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꽃이 가지는 시적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약에 사공의 아는 가시, 그러니까 이거는 사공이 배를 그러니까 사공을 말리기 위해서 언급하는 시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임과 사공 사이에 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시와 화자 사이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단순히 그냥 비슷한 단어 나왔다고 대충 매칭시키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204쪽에 밑에 고무도어가 청산별곡 이런 연관작품이 있는데 이거 이제 제가 이 책에 다 잘 실어놨습니다. 설명도 실어놨고요. 예전에 평가원 기출 때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적절한 성질들도 다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서경별곡이 지달에 2개 있으니까 둘 다 꼭 이제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해요. 그래서 자습서와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니까 꼭 보시고 설명들이 왜 가능한지 나한테, 그러니까 해석들이 왜 가능한지 나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네, 그 다음에 3번 다음 학습활동 서문인데 206쪽입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주로 민간에서 고전하다가 궁중망으로 수용돼서 여기 밑줄 끄세요. 왜 이제 그러냐면은
민간에서 보존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서경별곡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고전 고려 가요 중에서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가사에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맨 앞에 연에서 갑자기 태평천하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갑자기 찬양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왜 거기 있는 거겠어요? 민간 가사인데 이게 지금 궁중음악으로 수용되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거예요. 내용이 추가된 거. 그래서 이게 특징이라고 여기 그냥 설명 한번 띵 끝나고 이제 더 설명하진 않지만은 다른 작품에서는 이게 아예 내용에 반영된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이 말풍선 3개 있는데요. 다른 거는 아까 다 설명드렸는데 맨 밑에 거 좀 중요한 건데 이별의 정한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주제로 다룬다가 핵심이에요. 왜냐면 몇 번 얘기했지만 조선 전기 때는 사랑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대 유학과 연관된 이 작품들이 가장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고려 시대 말까지는 보편적 정서인 사랑 얘기를 하다가 조선 전기부터 중기까지는 양반들의 전유물인 유교적 사상 관련 얘기를 하다가 소박함, 통백리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임진왜란 기점으로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이 향유층과 작가층이 넓어지면서 사설시조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다양해지는 건데 이때 조선 후기층 가서 다시 이 주제가 그러니까 민중들이 즐기겠으니까 보편적 정서인 사랑 주제가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도 사랑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 있긴 있었지. 근데 보통 임이라고 하지만 그게 말 그대로 왕 임금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중기를 지나고 나면 여기 고려가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 보편적인 사랑,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감정 자체를 다루는 작품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망매가 여기도 이제 19제왕과 서정수 추모제에서는 우리 했잖아요, 그쵸? 저번 학기 때 했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실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른 게 왜 중요하냐면은 큰 두 갈래 중에 하나였거든, 고려 가요에서. 그러니까 아까 대표성 특이성 이야기했는데 보편적인 정서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띠고, 그리고 보편적인 이별의 정화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이 시간을 초월해서 한국문학 전체의 특징을 대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고전, 중세, 현대까지. 근데 여기 제망매가도 이제 그런 대표성과 개성을 둘 다 띠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여기 207종 밑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하고 여기 되게 중요한데, 시적 화자 제망매가에서는 이별의 상황이 놓여 있고 서경불교 화자는 버리고다는 이유로 이별의 상황 놓여 있대요. 그래서 세 번째로다. 그러나 여기서 밑줄이야. 제망매가의 시적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 동그라미 죽은 누이 동생과 밑에 차례에서 제외할 것임을 가진 밑줄. 서경별구의 시적 화자는 자신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고 밑줄 하거나 임을 태우고 강을 건넌 뱃사공에게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는 등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이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다르죠 지금. 그래가지고 아까 이 적극 소극으로 대입각을 채울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이별에 대한 리액션에 대처하는 양상이 다르다, 혹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차이점을 여러분들한테 찾아보라고 할 겁니다. 그다음 진달래 꽃입니다. 이 김소월 시인의 시가 특히나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한국 문화의 특성을 매우 잘 알려주기 때문인데, 매우 잘 보여주기 때문인데, 뭔 얘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고전, 그리고 조선 시대, 그리고 근대 시대, 그리고 현대 시대, 그리고 한국, 그다음에 외국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부분은 어디겠어요? 여기겠어요? 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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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작품 하나를 개별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교과서잖아. 이게 완결된 책이잖아. 실제 의도는 사실 요렇게 뭔가 관통하는 게 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관통하는 게 있다. 그리고 이 관통하는 게 있다는 거는 그 외국의 무언가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연두색과 얘랑 다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고전 시대에만 등장했던 주제라면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겠죠. 근데 고전 시대에도 등장했고, 조선 시대에도 등장했고, 근대 시대에도 등장했고, 현대 시대에도 등장했어. 같은 공간에서.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이 지역의, 그러니까 이 공간만이, 이 나라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변해도 유지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둘 중 하나가 바뀌었는데도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는 얘는 이제 그 공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국가의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김소월 시인은 딱 여기 아주 이 대표적으로 잘 위치해 있는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요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고 음보율 같은 거 혹은 이별의 정환을 다뤘다라는 거, 이게 이제 계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매우 잘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요렇게 요 부분, 그러니까 이 이어지는 부분 말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렇죠? 조금 다른. 그러면은 이게 이 김소월 시인의 작품을 통해서 이걸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그리고 그 정보들이 카테고리화 되어 있을 때는 교집합과 차집합이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너무 그거가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고 읽으셔야 돼. 그냥 이번에 서경벌교양 지나리고 장면가 나오면 이게 아니에요. 왜 이 세 개를 묶어서 교과서에 해놨을까를 알면은 출제될 문제들 몇 개 문제나 성질들은 공짜로 우리가 얻어가는 거야. anyway, 그래서 특징의 민요 쪽 율격 수미 상관 이별의 상황 가정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왔다고 가정하고 나서 이때의 나의 리액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 뭐겠어요? 앞에서는 제막말가에서는 사후의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근데 여기 진달래꽃에서는 가정을 하고 그리움을, 그러니까 그 리액션, 그러니까 예상되는 리액션, 내가 할 리액션을 설명하는 거니까 둘 다 이별에 대한 리액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건 동일하지만 진달래꽃에서는 그걸 가정을 했다는 것이고 제막말가에서는 그거를 실제로 일어난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지법 보면은 이별을 가정, 여기 밑줄 끄시고 표시하시면 되고, 그 밑에 시적 화자, 주제 등에서 전통적 시가 문학의 요소를 계승하고 있다. 밑줄치고 별표. 그러니까 시적 화자뿐만 아니라 주제까지. 그래서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9쪽의 이 학습 활동들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5-2번 봐요. 오른쪽에. 이 시에서 보기와 같이 호흡이 자연스럽게 끊기는 곳에 V 표시를 보고 이 시와 서경보고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운율적 소리가 이거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지 이런 거예요. 상문고 있는 것도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말 없이 고의보는 드리운이다. 이거 찾을 수 있죠. 이거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특징들,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성보 율격 어쩌고 전통적 율격 어쩌고. 그다음에 내용적 특징은 이제 이별의 정환을 이야기한다는 거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서경별곡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 진달래꽃에서는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차이점이고, 근데 그 밑에 봐요. 여기서 밑줄, 다른 시기에 창조된 작품 외에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의 상황에서 비롯된 정환을 담고 있다. 그 밑에 이를 통해 한국문학은 인간의 보편적 생활 경험인 이별의 소리가 다루면서 이별에서 비롯된 정환을 그 내용으로 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는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작품 다
얘한테 삐리 보여주고 얘네 공통점 있죠? 차이점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러고 이제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수업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어휘클에서도 칸트 지문이랑 그 뒤에 니체 지문 내가 붙여놓은 이유가 뭐예요? 얘를 붙여서 봤을 때 내가 니네한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같은 원칙인 겁니다. 네, 그래서 소단원 마무리 치는 건 여기 당연히 백지복습 이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마 백지복습을 이번에 문학 부분은 당연히 한 9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자습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쌤이 얘기해줬던 내용 기반으로 한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간 후에 학습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거 내용으로 할 수 있어야 해요. 참고로 백지복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잘 하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느끼고도 있고, 그리고 시험 경향상 외부 지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외부 지문이 포함된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학습지에 굉장히 충실하게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백지복습에서 이제 다음 2번부터는 학습지 내용을 진짜 완전 생백지에서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써주던가 아니면 진짜 생백지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면 그게 꼭 결과로 환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자습서 공부하시고 수업 들으시고 듣고 나서 요거 꼭 읽고 보세요. 이것까지 정독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이 각주랑 해설들 좀 읽어보시면서 이게 지금 이래서 저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이래서 저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출제됐을 때는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구나 라는 것까지 같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